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고용지표 발표를 경계하면서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단 그 와중에도 테슬라는 3% 넘게 뛰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2% 약보합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가 73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비 대비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3분기 수입이 101억 달러 늘어날 때 수출은 1억 달러 증가에 그친 영향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시죠.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10만 달러 돌파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단 알트코인들은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에도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68달러에, 브렌트는 배럴당 7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수요 둔화와 미국의 강력한 생산으로 인한 유가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간의 상승분에서 다소 시장이 피로감을 느꼈던 걸까요? 오늘 장은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판을 보면서 빨갛게 최고치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다우지수 0.55% 빠졌고요. S&P 500 지수 0.19% 하락하면서 6,075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0.18% 하락하면서 19,700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는 어제 45,000선을 처음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44,000선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냈는데요. 현재도 10만 달러를 넘긴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인사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SEC 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규제 완화와 또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을 더욱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던 트럼프, 누구보다 기뻐했겠죠.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축하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고용지표와 무역지표가 나란히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또 무역 적자는 반면에 전월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냈습니다. 이제 주말에 나올 고용보고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은 역시 이 부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178%의 장이 마감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하락했습니다. 1.86% 빠지면서 다만 5,000포인트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살펴보시죠. 하락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침체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제유가는 올 들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내년에 또 취임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라서 내년의 원유 수요 전망까지도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애플은 오르긴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0.01%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장 1% 넘게 뛰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약보합권 0.05%에서 제한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엔비디아와 TSMC가 미국에서 블랙웰 생산을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애널리스트 콜도 한번 볼까요?
파이퍼 샌들러가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거라면서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물론 GPU, AI 칩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확실한 선도주자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알파벳 오늘장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1% 상승하면서 드디어 220달러 선을 터치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0.79% 빠지면서 6.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살펴보죠. 오늘장에서 3%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출시를 준비 중인 자율주행 로봇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만큼이나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4% 넘게 상승하면서 375.43달러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는 지난 2022년 4월 4일의 종가였던 381달러 선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배런스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로봇택시의 세부 내용 일부가 공개된 점을 꼽았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가 한 테슬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비교해서 약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구성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버캡의 생산 비용이 모델 3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CEO도 지난 10월 이 로봇택시를 공개하는 행사에서 사이버캡의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시죠. 먼저 아메리칸 에어라인 살펴볼까요? 대형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이 바클레이즈 그룹을 떨어뜨리고 시티그룹과 신용카드 단독 발급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가 있은 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6.8% 상승하면서 17.3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브랜디드 신용카드 딜이 이 항공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요. 은행에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판매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은 여행과 일상 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고정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부상조인 셈이죠. 시티와의 새로운 거래는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티그룹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1% 미만 소폭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브빌로우 살펴보시죠. 저가 할인 판매점 파이브빌로우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준수한 3분기 실적이 그 원인인데요. 파이브빌로우는 매출 8억 4,400만 달러, EPS 42센트를 보고했는데 LSEG 예상치인 매출 7억 9,900만 달러와 EPS 17센트 훌쩍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살펴보시죠. 미 캐주얼 패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가 오늘장에서 14% 이상 빠졌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쇼핑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이글은 시장 기대를 겨우 맞춘 3분기 실적과 비관적인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3분기 매출 12억 9천만 달러, EPS 48센트 보고했습니다. LSEG 예상치를 보면 매출 13억 달러와 EPS 46센트를 전망했으니까 결국 매출은 살짝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EPS는 조금 웃돈 수준인 겁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1%가량 감소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은 4분기 비교 매출이 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총 매출은 4%가량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스트리트 어카운트의 비교 매출 성장 예상인 2.2%와 또 LSEG가 예상한 매출 1% 감소 모두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이글의 CEO는 성명을 통해 백투스쿨 쇼핑 시즌에서는 선전을 했지만 주요 쇼핑 이벤트 간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과 국내 증시 방향.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미증시 3대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살짝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주가는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도 봐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지수인 S&P 50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상승률이 27%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을 보일 만큼 높은 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최고치를 이제 56번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그 지수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대형 올 내내 이제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M7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서부터는 중소형주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로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상승률이 한 19% 정도 됐는데 대선 이후의 상승률이 한 9%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내 여러 가지 대선 정책이죠.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중소형주로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다시 그 대선 이후에 쉬었던 M7 주식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는 M7을 중심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면은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8%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M7으로 다시 수급이 옮겨지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발언에 힘입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좀 몰려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프랑스 내각의 붕괴도 있었고요. 또 ECB의 기준금리 역시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히려 더 수급이 붙어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게 이제 미국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규모 경제권,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경제가 여전히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 조금씩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률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그 경제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율 환산으로 2.8%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EU 같은 경우는 연율 환산으로는 1.6% 정도에 머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EU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국내에서도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지만 특히 EU 같은 경우 EU의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독일과 프랑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프랑스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신임안을 받게 된 이유는 지금 지난 이제 올 초에 그 프랑스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절대 다수를 지금 차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어쩌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산안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제 상당히 좀 논쟁이 좀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이번에 그 내각 불신임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의 내각 불신임은 62년 만에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마크롱 대통령의 그 지지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의 그런 이제 정치적 불안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지금 이제 퇴임까지 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레임덕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안감은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의 이제 가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 연립정부가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뭐 연정 내에 여러 이제 정파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불만이 좀 많이 뭐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지금 퇴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독일 정부 내 연정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런 연정 붕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슐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달에 조기 총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조기 총선에서 그러면 슐츠 총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재집권 확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일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집권 가능성은 6%에 불과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독일 내에서 슐츠 총리가 이제 물러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시장을 좀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유로존 핵심 국가들의 정치 불안이 이제 계속이 되면서 경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정치까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내년 초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관련된 갈등이 지금보다 좀 더 증폭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존의 경제 회복이 지금보다 좀 더 더뎌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여러 내수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과 유럽과 유로존의 부진한 경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한동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으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국내적인 여러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금리도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도 이런 해외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의 유입 덕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핵심 국가의 정치 상황이 아주 불안정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역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독일 정부 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국의 더딘 회복에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12월 산타랠리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투자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증시죠. 미국 증시 상승에도 국내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증시 그리고 관련주들 피해 상황이 굉장히 극명한 부분인데요. 정치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미루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코멘트를 주실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계속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선 때서부터 대선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보편적 관세,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의 폐지를 공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수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월 수출 금액 대미 수출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수출 규모의 한 17% 정도가 대미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내에서 보편적 관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출에 관련돼서 수출 물량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미국 내에서 이제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에 대한 이제 대폭적인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들을 많이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만약 이런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 지금 건설했거나 건설했었던 공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 기업에서는 투자에 따른 그런 이제 비용은 증가했지만 그거에 따른 실질적인 그런 이제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트럼프 이제 2.0 이제 행정부에 앞서서 지금 계속 내각의 이제 인선들이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 충성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제부처의 장관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그 공약과 관련된 사항들을 뭐 설계하거나 아니면 뭐 상당히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 입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 이제 무역 고문 같은 경우는 전반적 뭐 지난 이제 트럼프 1기에서도 계속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인물들이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국가경제위원회의 이제 케빈 헤셋 위원장, 그 다음에 뭐 상무부 장관의 뭐 하워드 제트닉, 뭐 USTR 대표인 제이미스 그리어 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한 인상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경제 부처의 장관들이 계속 이제 입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인사들의 입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최근에 뭐 다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첨단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HBM 뭐 최근에 이제 HBM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제한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대중국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수출의 한 20% 가까이 20% 정도가 대중국 수출이기 때문에 뭐 중국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자체 뭐 반도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만큼 뭐 상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대중국 이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맞대응 차원에서 지금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몇몇 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특히 미국에서 국방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사용되는 이런 이제 원자재 광물에 대해서 특히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에 쓰이는 부분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규제가 심해지면 관련된 부분에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의 음극재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 흑연입니다. 지금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제품에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런 천연 흑연의 공급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대미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간 무역 경쟁도 무역 분쟁도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중국 첨단 수출 규제가 더 광범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걸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국내 업체들 역시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규제 광물의 중국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갈륨이 94%, 게르마늄은 83%, 흑연은 67%인데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리고 통신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죠. 최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 아니고 밸류다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뭐 비상계엄 관련된 뭐 발표와 해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뭐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이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이유로 해서 지금 뭐 탄핵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불안감이 지금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탄핵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뭐 오후에 내일 저녁에 지금 뭐 국회에서 탄핵 관련된 의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탄핵 의결이 된 경우가 이제 두 번이 있습니다. 뭐 2004년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과 관련된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뭐 이런 의결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탄핵이 성사가 거는 이제 2016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히 주가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서부터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2004년 같은 경우에 이제 탄핵 의결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이 어떤 형태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내 경제 성장률의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더 나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돼서 뭐 이슈로 인해서 일단 국제적인 신진도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G20에 들어가 있으면서 세계 이제 13위권의 이제 경제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군사적인 이제 이슈로 군사적인 그런 이제 인력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부 국가, 뭐 지금 뭐 영국, 미국, 일본,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방국이다라고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행 주의 국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 여행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한국 여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위대가 있는 쪽은 피해서 다녀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갈 만큼 외국에서 보면 국내를 상당히 불안하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 지금 7천억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뭐 전전일 같은 경우는 4천억, 전일 같은 경우 줄었다라고 해도 뭐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요. 지난 11월 달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4조 8천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정치 이제 불확실성 실성으로 특히 탄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여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연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 관련주들이 뭐 계속 주가가 좋았다가 전일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원전과 관련된 아니면 대왕고래와 관련된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걸었었던 섹터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 뭐 다른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사업의 연속성은 없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과 향후에 뭐 지금 탄핵과 그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제 특정인에 대한 이제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가능은 하겠지만 대신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가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극히 조심하면서 아마 단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투자하는데 투자를 좀 미루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인이 최근 움직임이 그러니까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책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그렇고요. 대왕고래 테마와 원전 그리고 방산 역시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정책적인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개엄 당일에 1,440원대까지 터치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관세 이슈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환율에 대한 문제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12월에 연말 산타랠리와 그리고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는 이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산타랠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탄핵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여전히 뭐 어떻게 진행될지 뭐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마 환율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도 지금 뭐 1,400원대, 1,41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1,400원대 이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뭐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더 어려울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산타랠리보다는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현금 비중 확대와 더불어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4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 정상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비판을 한 셈인데요.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의 계엄령 발동을 TV로 보면서 알게 됐다고 꼬집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다뤄질 거라며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6주 만에 최고치인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건도 상회합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250명으로 전주 대비 750명 늘어났고요. 직전주 수치는 21만 7,500명으로 500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17일에서 23일 주간 기준으로 187만 1,000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5천 건 줄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 거래 투자 담당 총책인 크리스 라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일자리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높았으나 온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루 뒤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를 봐야겠지만 미국의 고용시장 때로 구부러진 것처럼 보여도 깨지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CGNC사의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 규모는 5만 7,727명으로 직전월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는 26.8%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계획 수는 72만 2,5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는데요.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연초 이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2008년 이후 감원 계획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가 7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11.9% 하락하면서 적자 폭을 줄여냈는데요. 수출이 2,657억 달러로 전월 대비 54억 달러, 1.6%가량 줄어들었고 이 가운데 수입이 3,396억 달러로 전월 대비 4.9% 줄면서 이 무역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수지 및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703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이 100억 달러 확대됐습니다. 3분기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101억 달러 늘어나면서 적자 폭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SEC 위원장으로 친가상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들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내 10만 달러 돌파라는 낙관론이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된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10만 달러를 터치한 후에 상승세를 점차 키워나갔는데요. 지금은 다시 10만 달러를 밑돌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X의 제이슨 티트먼 CEO는 이번 현상을 모멘텀 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르빈 마켓의 공동 창업자 캐롤라인 머로는 10만 달러 돌파에 대해서 이 토큰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있어서 거대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어떤 펀더멘털적인 가치도 없고 투기적인 변동성이 과하게 노출돼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대통령을 꿈꾸는 트럼프 당선인은 10만 달러 돌파 소식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이너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그가 규제를 줄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돕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음에도 베이조스는 트럼프에 대한 칭찬을 오히려 한 건데요. 트럼프는 베이조스와 그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반복적으로 비판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가짜뉴스를 발행한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잦았는데요. 이후 이번 대선 기간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을 신문에 싣지 못하도록 막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사업들에 미칠 영향에 우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죠. 베이조스는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가 첫 임기 때보다 더 자신감 넘치고 안정됐다고 평가하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될 트럼프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의료 서비스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CEO가 현지 시간 4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투자자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호텔로 향하던 중에 마스크를 쓴 한 인물에 의해 피살됐는데요. NYPD는 이번 사건을 미리 계획된 표적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성명을 내고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며 수장의 죽음을 애도했죠. 톰슨 CEO는 2004년에 입사해 지난 2021년 4월 CEO로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AI 수익 가속화, 수주 잔고 증가에 힘입어 가이던스 상향, 세일즈포스의 리포트 KB증권에서 알려드립니다. 세일즈포스는 1999년 미국에서 설립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세일즈포스의 포워드 25년도 3분기 매출액은 94.4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YOY 기준으로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2.41달러, YOY 기준으로 14.2%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각각 0.8% 상회했고 1.1% 하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 매출은 88.8억 달러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문 서비스 매출은 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수주 잔고는 주문이 증가하면서 264억 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또 총 수주 잔고는 531억 달러를 기록, 또 미국 및 일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률은 정체가 됐으나 남미와 캐나다, 호주에서 상업 성장세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별 매출 성장률은 아시아 태평양 14%, 그리고 아메리카 지 6% 순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률은 33.1%,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17.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AI 수요에 힘입어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마크 베니오브 CEO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이익률, 수주잔고 모두 호실적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 연간 매출액과 이익률,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에이전트 포스 AI 플랫폼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모든 기업과 산업의 새로운 디지털 노동 시대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분기 AI 솔루션 계약 2,000건 신규 체결 관련해서 세일즈포스는 AI 고객관리 솔루션의 품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의 수요와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에만 샤크닌자, 히타치, 3M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2,000건 이상의 AI 솔루션 거래를 계약했으며 이 중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200건 이상의 계약을 성사한 에이전트 포스도 포함되는데요. 가전제품 제조사인 샤크닌자는 28
8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24시간 맞춤형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을 통합하기 위해 에이전트포스와 커머스 클라우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일즈포스는 아마존과 데이터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노우플레이크와 등과 통합 데이터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기업 간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인슈타인 AI로 예측성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요. 데이터 클라우드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3분기 상위 10개 거래 중 8개 포함될 정도로 주요 고객들에게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현재 포춘 100대 기업의 25%가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또한 주민을 인수하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 고객 상호작용을 더욱더 개인화하고 상황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 컴퍼니 인수를 통해 플랫폼과 전반적으로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그리고 규정 준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일즈포스와 관련해서 클라우드와 서비스 클라우드에 대한 높은 수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3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서비스 클라우드는 고객이 38억 건의 사례를 처리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면서 그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슬랙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캐피탈원, 스냅, 리비안, 폭스바겐 그룹 등 주요 고객사를 유치했습니다. 슬랙 AI의 연간 지출은 전 분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중에 3분의 1 이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슬랙 AI 출시 이후 고객들은 6억 건 이상의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총 110만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2024년 사이버 위크, 즉 11월 26일에서 12월 2일 동안 글로벌 매출 3,149억 달러, 미국 매출은 7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2,2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에서 533억 달러의 성과를 기록한 바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글로벌 매출 744억 달러로 매출이 가장 높은 쇼핑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글로벌 매출 49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고요. 베니오프 CEO는 에이전트포스가 특히 고객 문의 해결에 큰 효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순 상담 및 문의 중 90% 이상을 AI가 알아서 응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을 예로 들면 AI가 고객의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고 항목별 주요 사항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추가 검진 스케줄을 예약해 주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200건 이상의 계약을 성사하기도 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연초 이후 기준 주가는 40.4%로 테크놀로지 산업 25.9% 그리고 S&P 500 27%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3분기 수익률은 수주 잔고 지연 및 산업 수요 둔화에 따라 부진했으나 AI 수익화 그리고 금리 인하 등에 따라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올해 연초 창립 이래 최초의 현금 배당을 선언했습니다. 3분기 배당으로 4억 달러를 지급했고 또 12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상용했는데요. 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배당 및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ROE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